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스튜디오입니다. 사실 이한나 연구원과 자료가 발표를 꽤 했는데 안 올라간 것들이 이제 퓨어 케미칼 쪽인데 나는 좀 가능성 있지 않냐 얘기하는데 계속 좀 조심스러워하고 의외로 이제 신소재 쪽에서 기업을 되게 발굴해서 해왔었어요. 좀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분야 그리고 기업도 좀 그런 기업인데 이게 실적이 어저께 좋게 나오진 않았는데 또 의외로 굉장히 핫하죠. 지금 분위기들은. 예.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와 탄소 섬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쩌면 그냥 당장보다는 상당히 미래 가치에 대한 고민을 담은 거니까 각자 좀 더 고민하시고 그래야 된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핫하다. 네. 맞습니다. 뭐 주가가 올라서 핫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냐 뭐냐 이런 고민들 하는데 그리고 오늘 저희 이런 거 나왔는데 이제 또 이런 거 나눠주고 이 관련돼서 수소차 관련해서 연어치 받으시는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좀 참고하시고 일단 들어봅시다. 탄소 섬유. 네. 탄소 섬유를 쓰게 된 거는 사실 최근에 수소에 대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려는 글로벌리 움직임이 좀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뭐 여태까지는 전기차만 가지고 조금 많이 수요를 올렸었다면 이제 수소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 사실 2019년부터도 수소는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2020년 들어서 왜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는 움직임들이 보이냐 하면은 사실상은 2021년 하반기에 시작되는 탄소 국경세 부분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수소를 다음으로 에너지원으로 하는 부분도 이제 탄소 국경세가 매겨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이 수출 비용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게 되고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특히나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뭐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2050년에는 탄소 제로로 가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중국한테 좀 많이 먼저 빼앗기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 섬유라는 것 자체를 쓴 거는 이러한 수소 경제가 핵심이 되는 와중에 우리가 이제 수소차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수소 경제로 가게 되면은 뭐 안에 파이프관을 깐다든지 뭐 수소를 어쨌든 저장해 놓는 시스템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가 탄소 섬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우리나라의 아주 곳곳에 아주 적은 숫자로 수소 충전소들이 뭐 과거에 들어서기는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 만들었던 건 탄소 섬유로 만들었던 거 아니었고요. 금속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금속 저장 용기로 수소 충전소를 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면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2019년에 강원도 강릉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라는 소재 자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수소라는 소재 자체는 일본 원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기율표 같은 걸로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기술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이 방향성을 알 수가 없거든요. 신소재들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수소는 우리 전기차에서 쓰이는 리튬보다도 더 가벼운 일본 원소고 그렇게 되면 너무 가볍고 이게 굉장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충전소에다 넣든 수소차 안에 있는 수소 저장 용기에 넣든 저장 탱크에 넣든 압력이 굉장히 고압으로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이렇게 가해졌을 때는 강한 소재만 쓰면 되는데 워낙 가볍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안에서 팽창을 많이 해요. 그래서 팽창을 많이 했을 때 이걸 유연적으로 받아주려면 고무와 같은 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소재가 탄소 섬유이고
이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가공 기술이 이미 많이 개발이 된 상태여서 이미 자동차, 항공기, 풍력, 뭐 다양한 에너지 쪽이랑 뭐 전선 심재 같은 다양한 산업군에 이미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소 경제로 가는 데에 있어서는 탄소 섬유를 무조건 어떤 국가에서 사용을 하든 수입을 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수소라는 게 폭발하는 것도 두렵지만은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막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네.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소재 갖고는 거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안 되죠. 탄소섬유야 되는데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뭐 쉽게 해서 뭐 수소 저장소, 뭐 연료 주유소 같은 개념도 있겠지만 이걸 움직이게 하는 그 파이프 같은 것도 다 이걸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파이프관도 아래 그러니까. 이제 까는 파이프관도 그렇고 충전소 안에 들어가는 압력 용기도 전부 다 탄소 섬유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 그게 돼야지만 그쪽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되기만 하면 정말 대박인데 이렇게 다 하는 비즈니스인데 남들이 못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업이 적은 이유는. 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서 효성 같은 경우에도 물성이 2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특히나 물성이 2개지만 강도 측면에서는 좀 센 것들을 많이 잘 만들어요. 근데 이제 탄성이 약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수소 현대차에 왜 인증을 잘 못 받았었던 거냐면 지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 받았었던 의미 있는 이유가 거라고 그래도 그게 매우. 우리나라 나도 제가 아시지만 이건 잠깐 부정적이었잖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근데 내가 난 숫자 안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아한다. 아이아나 연구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어떻게 했던 간에 뭐 정부가 적절히 국내 기업 협력을 요구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오케이를 한 거 자체는 되게 의미가 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현대차 쪽에 한번 차체 프레임 같은데 바디 프레임으로 최초의 수소차 있었어요. 일렉트로라고 해서 거기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기는 했습니다. 사실 탄소섬유가 이 효성첨단소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수소차 뒤에 탱크로 들어간 게 아니고 바디로 들어간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차체 바디 같은 경우에는 프리프레그라는 2차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레이 걸 계속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 수소 저장 탱크라든지 수소 충전소 쪽 압력 용기로는 나름 의미 있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는 바디에 들어가는 것만큼의 가공 기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가공 측면에서 봤었을 때서 제가 조금 기술을 좀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서 조금 1차 가공, 2차 가공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 갖고 얘기해 주면 돼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페이지 10페이지에 그림 18번 보면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섬유라고 하고 수소차 쪽 관련주로 하면 CFRP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현장 기준으로 해서 가공 기술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은 대부분 우리가 흔히 하는 1, 2차 가공은 탄소 섬유 기업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CFRP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RTM 같은 요런 공법들은 다 3차 가공인데 이게 현장에서는 이 몰딩하는 업체들을 3차 가공으로 우리가 보는 걸 2차 가공이라고 봐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서 납품하냐에 따라서 산업군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탄소섬유 가닥을 철근처럼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필라멘트처럼 그 선들을 뭉쳐가지고 그냥 납품하는 거 아니면 꼬아서 납품하는 거 여기까지는 필라멘트 와인딩이라고 해서 그 그림 16번 17번 보시면 그냥 한마디로 감는 거예요. 그냥 감는 용법으로는 전선 심재 기본적인 뭐 CNG 압력 용기 요런 기체 압력 용기 등에는 요 공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는 수소차 안에 들어가는 수소 저장 탱크 쪽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압력이 더 세다 보니까 2차 가공도 CFRP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CFRP라는
기술이라는 거는 어쨌든 레진에다가 넣었다 빼는 기술인데 이걸 넣었다 빼면은 탄소 섬유가 복합 용기화가 되는 그 굳어서 무슨 플라스틱 복합 용기화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랬을 때 요 탄소 섬유 기업한테 받아오는 측면은 직물로 짜여져 있는 형태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브릭 기술이라고 해서 패브릭 기술의 가공 기술, 그러니까 탄소 섬유 기술이 있는데 패브릭 2차 가공 기술이 없는 탄소 섬유 업체는 저장 탱크 쪽으로는 사실상은 가기가 좀 힘들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프리프레그라고 해서 강판처럼 이제 탄소 섬유를 뽑아낸 다음에 강판처럼 만들어가지고 3차 가공 업체에 보내는데 요 강판처럼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자동차 겉에 튜닝할 때 쓰이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디 쪽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수소차 안에 들어가는 수소 저장 탱크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 직물로 가져와서 도레이부터 사가지고 와서 일진 다이아 쪽에서 이제 필라멘트 CFRP 공법을 통해서 이제 모비스로 납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이 중요하고요. 그냥 막 어떻게 보면 압력을 갖다가 그냥 와인딩해서 하면 안 되고 패브릭처럼 짜가지고 해야지 버틸 수 있다 이거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에 들어간 압력 용기는 부피를 좀 크게 해서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도레이가 왜 다른 뭐 헥셀도 있고 도우테낙스도 있고 미쓰비시도 있고 뭐 많은 물성을 가진 기업들이 있는데 도레이가 특별히 수소 쪽에서는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소 쪽에 쓰이는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에 쓰이는 압력 용기가 우선 있고요. 그럼 여기에는 고압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고압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통을 그냥 크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강도는 세되 탄성은 조금 적은 물성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수소차 안에 들어가는 수소 저장 탱크 쪽은 더 압축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수소를. 그러면은 강도도 세면서 이 부피 팽창하는 걸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탄성도 그만큼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차 안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스택 안에 들어가는 GDL이라는 가스 확산층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한번 압력을 낮춰준 다음에 들어가는 수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강도도 좀 낮고 탄성도 좀 낮은 걸로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성이 다 다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도레이 같은 경우에는 물성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의 니즈를 굉장히 유연하게 맞춰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술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건 어떤 부분이 있죠? 그것도 얘기 마저 해주시지. 자료도 쓰죠. 네, 그래서 페이지 11페이지에 그림 20번을 보면서 그냥 마지막으로 좀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차 안에 들어갔을 때 철을 사용했을 때의 재료비와 탄소 섬유를 사용했을 때의 재료비를 전체 차체 내의 원재료 비중으로 봐주시면은 철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자체가 그렇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는 않죠. 철 같은 경우에는. 근데 탄소 섬유는 보시면은 탄소 섬유라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소차 관련주로 CFRP와 탄소 섬유 업체는 분명히 다르게 봐주셔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 뭐 변동비 측면, 이 가공비로 들어가는 측면은 맥스로 정말 많이 쳐줘야 5% 정도밖에 못 나와요. 근데 탄소 섬유 쪽에서 더블 디지트 정도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봐주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수소 경제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인프라도 깔고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본다면 이 대부분 큰 마진을 다 일본 업체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산화로 제일 첫 번째로 탄소 섬유를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쪽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효정 첨단 소재는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관심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젠 제가 자꾸 수소 경제에 국한해서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는 수소 쪽으로 많이 몰아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본격적으로 수소 쪽으로 실적이 나오는 건 사실 2023년 정도거든요. 문제는 이거죠. 여기까지는 다 어그리하고 네. 뭐 여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있겠지만 나름대로 뭐 이쪽을 최근에 비즈니스를 파이가 커지는 비즈니스를 찾다 보면 하다가 나오면 이렇게 하다 보면 선점산세가 나와요. 기업은.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 회사가 어제 실적도 결국은 상당히 쇼크가 나온 건데 소위 타이어 쪽은 안 좋고 탄소 섬유 매출 비중은 너무 낮고 이게 언제 올라오냐는 거에 대한 고민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레이와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이 기업을. 도레이는 거의 도레이가 한 13% 정도 되는 거고요. 13%밖에 안 돼. 네. 도레이가? 네. 야 그러면 괜찮네. 네.
한 4%까지만 올라온다고 아까 아침에 얘기한 거 보면. 네네네. 이미 4% 2분기에 4%까지 그래? 올라왔고요. 그래서 막 도레인 한 30% 되고 아닙니다. 아니야 그러면? 네, 그러니까 괜찮네. 왜냐하면 너무 매출 다른 여기는 타이어 보강제 아니면 요 아라미드 탄수섬유 요 정도밖에 없는데 도레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잖아요 제품군이. 도레이는 정말 좋은. 도레이부터 네. 설명해 주시면서 효성 첨단 소재 어제 실적 나온 것과 분명히 오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그거만 보는 사람들은 주가 출렁일 텐데 이런 날 진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날 바이코를 하자고 했으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이코를 하자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과거일 뿐이고 이게 중요한 게 미래 산업 아라미드와 탄수화물을 본다면 오늘 같은 건 빅찬스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아마 그 얘기를 마저 하면서 마무리 칩시다. 네. 도레이 같은 이제 탄수섬유 쪽으로 보면은 도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비중이 올라와서 13% 정도예요. 근데 이제는 전체적인 뭐 실적을 분기별로 보게 되면은 뭐 한 15% 16% 영업이익률이 탄수섬유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증설하고 인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18년에는 뭐 졸텍 인수도 했었었고 그래서 탄수섬유에 조그마한 물성이라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전부 다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 제외하고는 25%에서 30% 이상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높게는. 그런데 이제 도레이가 이렇게 마진이 이렇게까지 높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벤츠나 뭐 BMW 같은 그 완전 탑 클래스급 바디로 들어가요. 바디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그냥 킬로그램당 40불 이상으로 그냥 가져가거든요. 어차피 뭐 단가를 내리고 뭐 이런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도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차 말고도 사실상은 자동차 그쪽하고 바디 쪽하고 항공기 쪽에서도 보잉 쪽 있잖아요. 보잉에도 계속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산업, 레저 뭐 이런 쪽은 사실 자잘하기 때문에 도레이가 별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잘한 포션들을 해줄 수 있는 탄수섬유 업체들을 그냥 인수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굉장히 캐파 측면에서 높은 헥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헥셀이라는 회사도 자동차하고 항공기 쪽으로 도레이 다음으로 2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익률이 좀 많이 나와주는 측면이고 다만 여기는 탄수섬유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도레이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미쓰비시 볼 수 있는데 미쓰비시 캐파로서는 글로벌 3위지만 여기는 골프채만 틈새 시장으로 노려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률 자체는 도레이만큼 탄수섬유 이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골프채만 가지고도 더블 디짓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는 사실상 보면은 물성이 딱 두 개죠. 이들은 거의 10개 이상, 그러니까 미쓰비시 기준으로 봐도 20개 이상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결국에는 비교할 만한 회사가 중국의 중푸그룹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중푸그룹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물성이 별로 없었었는데 우리나라의 뭐 태광이든 뭐 그전에 탄수섬유 했던 업체들 물성을 많이 인수를 했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도 좀 자잘하게 하고 있던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물성을 키워온 회사인데 지금 한 물성 8개, 9개 정도 되고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낚싯대 뭐 이런 레저용품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랑 많이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효성 첨단 소재는 이 중푸그룹보다도 훨씬 강도가 센 탄수섬유를 만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쪽으로 키우려고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CNG 압력용기 쪽에서는 지금 계속 일본 업체 것만 갖다 쓰다가 일본 너무 독점이니까 듀얼 벤더를 쓸 생각을 계속하면서 2019년에 효성 첨단 소재 쪽으로 수주를 많이 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밀렸던 수주가 또 하반기 때 들어오게 된다면 2분기 실적 이미 뭐 거의 한 뭐 QOQ로는 46% 뭐 YOY로는 64% 이상 올라왔거든요, 외형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 때는 그 이상으로 추가 수주 받아주면은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BEP 이상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고요. 문제는 내년으로 가게 되면은 CMG 압력용기만 가지고도 교정기획 허무가 입이 어느 정도는 끝났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도 지금 아라미드 영업이익률 나올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분명한 거는 이 효성 첨단 소재가 계속 그 시장이 커지니까 투자를 할 거고 네. 투자를 하다 보면
이익은 계속 안 나올 것 같다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4,000톤까지 어쨌든 캐파 증설을 해놓은 상태고요.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적자폭이 이렇게까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네, 준 거네. 이 정도. 네. 투자할 때 보면 적자들이 크게 발생하는데. 네. 그래서 아침에 되게 내가 이제 고민하다 제일 먼저 이걸 녹음한 게 이런 거 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거든. 피어들이 없으니까. 네. 근데 배터리 초기 업체 밸류에이션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좀 흥미로워서 네.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히스토리를 기억을 못해요. 배터리 초기 어떻게 하도 옛날에 그거 막 이러다가 결국 이렇게 날아갔던 거거든. 다 그것들이.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 배터리가 그러니까 글로벌리 전기차라는 사업부로 기업에 제대로 정착된 게 GM을 기준으로 보면은 2009년입니다. 사실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뭐 정책적으로 뭐 전기차 늘리겠다, 뭐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 탄소 규제하겠다 하면은 갑자기 전기차 사업부가 생겼다가 아니면 이거 정책 지연됐다 그럼 없어졌다가 요게 2009년 정도의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LG화학 뭐 거의 전기차 그러니까 IT 배터리용으로는 어느 정도 매출이 있었어도 전기차 배터리용으로는 거의 없었다고 봐주시면 되고 2009년 이전에는 일본의 리튬 카드뮴 배터리가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켈 카드뮴 배터리가.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2010년에 중국이 갑자기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 뭐 수요가 올라가려나 보다 했을 때가 LG화학 한 1% 정도였거든요. 배터리.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저는 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막 전기차를 밀어주거나 그랬던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수소차는 어쨌든 지금 밀어주고 있고 글로벌리 움직임이 2010년에 배터리도 막 정착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수소차도 내년에 있을 탄소 국경세 등 뭐 여러 가지 그 에너지원으로 고민하던 차에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매출 비중 측면에서나 뭐 그 당시 상황으로나 그때와 비교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섬유 기업들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밸류에이션을 해주기에는 다들 이렇게 비중이 작은 편이어서 그래서 요때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에서는 완전 메인 소재예요. 거의 뭐 50% 이상, 60% 이상이 수소차 안에서 메인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양극재는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양극재 업체들 퍼만 어느 정도 평균퍼로 해준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밸류에이션으로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TP에 18만 원 정도 제시한 거면 현재 이게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현재 그런 게 별 의미 없다 보시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조선찬 선수의 바이코를 하신 건데 좀 더 추가할 내용 있으면 말해주시면 마무리 짓죠. 그러면. 네, 특별히 추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뭐 어쨌든 이번 2021년 밸류에이션 했을 때 기본적으로 2009년 흐름하고 타이어 보강제는 뭐 더 크게 늘어난 거 없이 그냥 플랫하게 봐줬고요. 아라미다하고 탄소섬유를 좀 좋게 봐줬는데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추가 증설 물량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추정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하나만 보려고요.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익 쪽에를 보기 힘들고 멀티플은 상당히 안 나올 거고 네. 매출 쪽 특히 소위 아까 아라미드나 탄소섬유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네. 그 그로스 보면서 그냥 쫓아가다 보면 네. 어느 날 이익 쪽에서도 가시적 흐름 나올 때 되면 주가는 상당히 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봅시다. 오래간만에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을 찾다 보면 그리 녹록치 않은 게 이쪽인데 그래도 이 기업은 많이 준비를 해온 기업이니까 성장주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 그 컴퍼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